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코인의 방향성은 이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크립토쿼런트의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이 올해는 모든 퍼드를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퍼드, 불과 한두 달 전 기억 안 나십니까? 마운트 곡스 퍼드 있었죠. 독일 정부가 5만 개 비트코인을 팔았던 그 퍼드가 있었죠. 뭐 이더리움 재단을 조사를 한다. 뭐 유니스왑이다. 이제 컨센서스다. 뭐 SEC가 그 뭐 웰스 노티스 계속 날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 끝났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유명 인사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뭐 언제 얼마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걸 맞출 수 있는 확률 그것도 두 번, 세 번, 네 번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무도 못 맞춥니다. 보자는 건 뭐 가격보다는 가격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펀더멘탈, 팩트, 큰 요소, 요인이 뭐가 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바닥은 이미 지났다라고 봅니다. 뭐 좀 과거로 돌아가면 22년 11월이었고요. 뭐 최근 뭐 이제 얼마 전에 알트코인들 굉장히 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여전히 불신 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불신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의 단계, 믿음의 단계로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이 어려운 게 가격이 폭등해 주면 다 믿습니다. 가격에 그만큼 속기 쉽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립니다. 자, 주기영 대표가 그 바이낸스 전 설립자 CEO죠. 창펑 짜오가 내가 돌아왔다. I am back 이라고만 트위터에 한마디만 하면 시장이 바로 폭발할 것이다. 저는 이거 솔직히 동감이 됩니다. 최소한 두 번, 뭐 많게는 또 세 번 사이클 겪으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2016년 10월 달, 그리고 2020년 9월 달, 그리고 지금 느낌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갈 것 같은데 안 가고요. 안 갈 것 같은데 조금씩 오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단계. 대략 4년 주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주기영 대표가 지금 그 낌새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때 그 느낌이다 지금. 누가 이제 뭐라고 한마디만 스치기만 하면 상승할 기세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불과 한 달 전으로만 가볼까요? 스치기만 해도 하락 아니었습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코인이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극강의 변동성. 근데요, 코인은 유동성에 가장 크게, 가장 일찍 반응하는 자산이 뭡니까? 그게 코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유동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CG가요, I'm back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굿모닝, GM 약자거든요. 사실 이 GM은요, 코인 투자자를 하는 전 세계, 뭐 영어로 주로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소통을 하잖아요. 인사말입니다. GM. 그냥 굿모닝인데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젊은 친구들이 세련되게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코인러들의 인사말입니다. 지금 출소해서 처음으로 트윗을 남겼죠. 저는 뭐 이 CG를 보면서 느낀 게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감방에 뭐 갔다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분은요, 사실 존재 자체가 없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이제 개도국, 뭐 교육에 좀 전념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이제 운영에는 이제 그 배제가 되긴 했는데요. 뭐 교육 뭐 이런 분야에서 좀 이렇게 본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실은 바람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뭡니까? 금리 인하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먼저 이제 미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부터 지금 돈 막 풀기 시작했거든요.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 이것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15년도 그때 이제 최초로 돈나무 언니가요. 비트코인 2015년도 어디서 처음으로 샀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를 처음 샀었습니다. 그때는 이 기관에게 이렇게 코인을 파는 기관이 거의 뭐 유일했어요. 그레이스케일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량 1위는 압도적인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좀 과거 기억을 소환을 시킬 겁니다.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22년 6월 달 GBTC 비트코인 신탁 상품 그레이스케일을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해 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SEC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 이걸 거절했다고 손앤샤인 그때 CEO가 나와서 막 그냥 입에 거의 거품을 물면서 나 너희들 소송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실제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작년 8월 달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SEC에게 얘기했죠. 왜 네 맘대로 이거 뭐 비트코인 선물은 되고 비트코인 현물은 안 돼? 그건 너무 자의적이야. 좋은 말로 할 때 ETF 승인해. 그래서 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아니었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안 됐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기억하시죠? 24년 1월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 올해 7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죠. 이때 둘 다 누가 신청서를 냈었다? 블랙락이죠. 블랙락이 내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을 해두실 게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끝내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승리를 했던 첫 회사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거의 뭐 투사죠. 전사의 심장을 가졌다. 이때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왜 팔까요? 전통 금융이 됐건 뭐 그레이스케일이 됐건 수수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팝니다. 시세 차익 아닙니다.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로 책정하냐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에 거의 성패가 달린다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뭐 비트와이즈 이런 데는 보통 그 수수료 0.2%로 가져가고요. 뭐 바네크도 비슷하죠. 중요한 게 블랙락과 피델리티 제일 이제 그 몸집 큰 1위, 2위 업체가 0.25%로 가져갑니다. 이거 보고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혹은 다른 회사들 0.2%, 0.19%로 살짝 더 낮춰서 가져고 왜냐면 블랙락 뭐 워낙 네임밸류 1위니까 피델리티 2위니까 밑에 저 밑에 12, 22 업체는 수수료도 싸게 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떡하니 다른 데보다 7배에서 8배 더 비싸게 수수료를 책정한 데가 어디다? 그레이스케일. 이해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가 킹왕짱이다. 내가 가장 비싸게 해도 다 나한테 끌려올 것이다. 니들이 아무리 해봤자 나한테 안 된다. 지나친 자신감이든지 아니면 이거 장사 접겠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싼 수수료거든요. 결과는 알고 계시죠? 그레이스케일 GBTC는 검정색 보이십니까? 점점 씨가 말라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누가 지금 치고 올라옵니까?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지금 뭐 사실상 1위를 등극한 지 꽤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이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 이거 뻔히 뭐 지금 이게 수개월 거의 1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1년째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9개월째 되고 있죠. 10개월째. 블랙록은 계속 물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 비트코인 현물 ETF 1위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사토시 나카모토 바이낸스를 제외하고 세계 3위고요. 사실상 이제 그 업체 중에선 1위가 되겠죠.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뭐 비트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7월 달에 승인됐었죠. 그 승인 후에 일주일 지금 순유입량, 순유출량 나타낸 거거든요. 초록색이 누구다? 블랙락. 하루 계속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고요.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이 빠져나간 데가 어디다? 그레이스케일. 이거 지금 마이너스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죠. 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요. 이거 ETF 출시 48일 동안 36%의 이더리움이 유출됐습니다. 근데 한 이제 100일 정도 지나서 11월 7일까지 되면 들고 있었던 세계 1위가 어디였다?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 들고 있던 게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나오고 있죠. 데이터로 나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최다 보유 타이틀을 누구한테 헌납했습니까? 블랙락한테 갖다 바쳤죠.
자, 그레이스케일은 기억하십시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해서 SEC의 소송을 불사했던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심지어 이겼었죠.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죠. 왜 지금 가만히 있는 걸까요? 블랙락, 피델리티, 뭐 지금 쟁쟁한 전통금융, 뭐 본인이 수수료 제일 높게 책정해놓고 본인한테 다 이제 뭐 다 빨려 들어오면 그건 이해가 되죠. 아, 여기가 진짜 일이구나. 근데 결과 아까 보셨잖아요. 쭉쭉쭉 빠져나가는데 이거 사실 이거 거의 제일 소중한 자산 다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우연일까요? 23년 12월 달 DCG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사임을 했었고요. 올해 5월 달이죠. 그 DCG 그룹의 자회사였던 그레이스케일, 뭔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팔았던 그 회사의 소넨샤인 대표가 사임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 인물들 2명이 다 옷을 벗었네요. 물증은 없습니다. 심증으로 제가 추정을 해 본다면 블랙락, 전통금융, 월가와 그레이스케일 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게 아니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레이스케일이 뭐 가만히 그냥 뭐 이렇게 때리면 그냥 맞고만 있다? 글쎄요. 디지털 자산 1위와 2위 자산 뭡니까? 비트 이더죠. 제일 많이 들고 있었던 기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근데 DCG 그룹과 그레이스케일의 대표 딜을 했다는 게 정확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 그간 뭐 고생 많았잖아. 내가 후하게 쳐줄게. 그 이제 황금 낙하산이라고 하거든요. 뭐 넉넉하게 내가 봉투 내가 챙겨놨어. 다 넘기고 거기 두고 가. 그 키 나한테 나 넘겨. 그리고 그냥 빠빠이 한 겁니다. SEC 승소가 없었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불가능했다. 이것도요. 실은 재밌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이겨주지 않았다면 블랙락이 직접 나서긴 좀 그랬겠죠. 그레이스케일을 뭔가 시켜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량을 넘기죠. 그레이스케일에서 빼가지고 이제 전통 금융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굉장히 뭐 누가 봐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엄청난 자산들 이거 뺏어와야 되는데 물량 티 안 나게 넘겨야죠. 남들 잘 모르게 넘겨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불법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보여야죠. 아까 보셨다시피 수수료 다 공개했잖아요. ETF 다 똑같이 해서 그냥 뭐 빠져나가는데 그건 뭐 불법 합법 그 불법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물량이 이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전임자들 모아놓고 야 고생 많았다. 대신 후하게 사례할게. 거기까지야. 뭐야 남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제 추정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제가 추정을 하진 않겠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전통금융, 뭐 대표적으로 월가인데요. 코인 1위, 2위, 비트, 이더 시총 합치면 70%가 훌쩍 넘어요. 이거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코인만 가져간 게 아니고 인프라, 거래소, 지갑, 스테이블 코인, 수탁하는 회사, 또 뭐 채굴하는 회사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최종적으로 정치인들 이제 로비해서요. 국회의원, 친코인 인사, 친대통령 인사 만들어 놓고 법을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뭐를 가져간다? 규제 명확성 가져가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되면 끝납니다. 뒤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되돌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약간 그 활용점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저기 뭐 해리스가 되면 어떡하냐, SEC 게리 겐슬러가 뭐 연임을 할 수도 있다, 재무부 장관이 된다, 다 소음입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요약을 하면 내년 이래저래 많이 오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 묻지마 투자하자는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A16G 뭐 제일 유명한 큰 코인 투자 회사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마찬가지죠. 토큰화 자산 연합을 만들었다네요. 거기에 합류했다더라. 뭐 토큰화 자산 연합에 지금 누가 있나 봤더니 A16G, 뭐 플룸 네트워크, 아비트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코인도 있네요. 아비트럼, 앱토스, 갤럭시 디지털 위스덤 트리, 엑셀라도 지금 뭐 갖고 계신 분 좀 계시죠? 해시노트. 기존 멤버는 코인베이스, 서클, 아베, 솔라나 재단 등이 있다.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 대부분 미국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소위 이제 친미, 친중 뭐 이런 코인 쪽에 대표적인 업체들 있죠. 친미 잘 아시다시피 블랙락이 투자를 많이 해놓은 서클 또 코인베이스 이런 데가 있는데요. 비트 이더는 뭐 친미 친중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미국 쪽에서 좀 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솔라나입니다. 친중은 잘 아시죠? 바이낸스 거래소 뭐 저 바이비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OKX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미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죠. 그리고 여기서 밀고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 대표적인 게 뭐다? 바이낸스 체인도 있습니다. 트론입니다. 그리고 트론입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조금 그래도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어쨌든 현재 미국의 자산 시장의 크기가 유럽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보다 훨씬 어디가 크다? 미국이 크죠. 그러면 미국의 현물 ETF가 더 중요한 겁니다. 중국도 중요하고요. 유럽도 중요한데 크기가 커요. 특히 ETF는 뭐 거의 90% 이상 미국에서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중국계인 바이낸스 코인과 트론 ETF를 과연 승인을 먼저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XRP ETF를 미국에서 승인을 당연히 먼저 시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 뭐 미국계만 그러면 킹왕짱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USDC 스테이블 코인보다 테더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요. 거의 3배가 넘게 더 큽니다. 압도적인 1인 테더입니다. 코인베이스 거래량 많죠. 저 미국에 있는 기관들 ETF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기준 압도적 1위는 그래도 어디다? 그래도 바이낸스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남미나 동남아나 한국, 중국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코인 앞에서 국경은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볼리비아에서 암호화폐 금지를 했었나 봐요. 중앙은행이 이거 이제 금지를 했는데 금지 조치를 해제했답니다. 이제 코인 거래해도 돼. 그러니까 뭐 월 평균 거래량이 100% 이상 뭐 증가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 대부분은 본인들의 법정 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해외 국가에서 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USDC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을 많이 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누군가 찍어냈다, 신규로 이렇게 발행했다, 증가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코인을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의미가 됩니다. 10X 리서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4분기 랠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이렇게 사실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면 실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보셔야죠.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야 되는데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오르냐? 뭐 지금 뭐 7만 달러를 하고 친고가를 경신할 것인데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겁니다. 특히 USDC가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의 40%를 차지했다. 4분기 랠리의 가능성이 높고 포모를 촉발하는 급등장이 올 것이다. 느낌이 지금 4분기 특히 이제 10월 달 되면 업토버라고 하거든요. 업이 이제 올라간다니까 10월 달에는 지난 10번 중에 8번 올랐던 통계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왜 높은지 아시겠죠?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2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금 한국 사람은 별 크게 관심이 없지만 미국 사람,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코인 매수에 이전 대비해서 적극적인 거죠.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 것을 냄새를 맡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은 중국 대차 대조표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대차 대조표는 쉽게 말하면 돈 찍어내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돈 많이 찍어내면 비트코인 오른다 이거죠. 뭐 이제 상관 계수가 0.66인데 0.6에서 0.9는 강한 상관관계, 뭐 0.8이 넘어가면 매우 강하다는데요. 뭐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게 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미국 증시 주식 훨훨 날아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뭐 지금 금투세까지 겹쳐서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요,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요, 첫 번째로 뭐 그 국가가 됐건 기업이 됐건 펀더멘털이 좋아야 됩니다. 펀더멘털이 뭡니까? GDP죠. 경제 성장률이 뭐 7%, 8% 크게 나와줘야 됩니다. 인도 아니면 저기 뭐 브라질, 뭐 중남미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이런 국가들 GDP가 나와줘야 주식 시장도 같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80년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죠. 이게 이제 1번이면 두 번째 이유는 그냥 돈 찍어내면 오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1번과 2번이 둘 다 호재인 거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이 1번, 2번이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펀더멘털,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미국보다 낮은 거 아십니까? 돈 찍기요. 돈 찍어냈다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 오면 저기 짐바브웨 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개도국이 아닌 이상, 뭐 저기 뭐 동남아시아, 뭐 저 아프리카가 아닌 이상 앞으로의 시장은 펀더멘탈도 중요합니다. 근데 펀더멘탈 갈수록 이제 고령화되고 뭐 인구는 점점 애 안 낳잖아요. 점점 뭐 일자리 뭐 줄어가고 자영업도 어렵지만 이것보다는 돈을 얼마나 찍어내냐에 달려 있다. 그것에 가장 큰 영향 받는 게 뭐다? 코인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게 뭐다? 코인.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채권. 뭐 금, 은, 부동산 이런 순서가 되겠죠. 지난 2년간 코인이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특히 알트코인.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돈이 말랐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tand with Crypto. 여기 뭐 정치 단체죠. 그 로비하는 단체인데요. 친암호화폐 존 디튼이라고 하는 상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공화당에서 예비 선거에서 이분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 존 디튼이 누구랑 붙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의 민주당 반코인의 대표, 거의 대목격이죠. 이 사람이랑 지금 둘이 공화당 민주당 후보로 상원 의원 선거에서 붙습니다. 이거 총선 11월 5일에 같이 치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놀랍지도 않죠. 뭐 스탠드 위드 크립토가 사실상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존 디튼에게 뭐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쏟아 부어서 반코인 엘리자베스 워런 떨쳐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십수년 전부터 이 모든 게 계획이 있었고요. 특히 이게 실행이 많이 됐던 것이 지난번 하락장, 또 이번 하락장입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 그래 놓고 ETF 23년 6월 달에 신청을 했고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7월 달에 이더리움 다 승인됐죠. 이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했던 거고요. 시장 장악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시장 장악 끝났습니다. 금융 세력은요. 치밀한 전략으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친코인 인사들, 국회의원들 국회 채워 넣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통과시킬 겁니다. 머지않았다. 25년 코인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맹신입니다. 무조건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왜 오르는 건지, 뭐 때문에 오르는 건지, 어떤 요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안 오른다. 뭐 하락론자들의 논리는 무엇인지 철저하게 따져보시고요. 그것을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아마 좋은 실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